상속세는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증여세는요. 증여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증자가 있는데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인 건 분명한데 응? 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야. 과세 단위가 증여자와 수증자의 과세 단위에서 발생하는 거야. 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줬어. 물론 이 증여자에는 배우자를 포함하지. 엄마가 나한테 줬어. 그래도 합산을 하는 거지만 우리 큰아버지가 돈을 줬어. 합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돈을 줬어. 합산하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줬어. 합산하지 않는 거야. 이해하셨죠? 합산이라는 건 증여자 수증자 관계에서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라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자 그룹과 수증자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좀 재밌는 게 증여자 그룹으로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 그룹.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줬으면 10년간 5천만 원 두 분 합쳐서 5천만 원 공제가 돼. 그건 그룹별이고요. 과세 단위 자체는 합산 단위 자체는 전부 다 증여자 수증자 관계에서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가보시면 수증자가 무상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므로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이고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면서 증여자별로 과세 단위가 성립을 합니다. 때문에 수증자별, 증여자별 과세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대표적인 게 증여재산 공제나요. 사전 증여 합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납세 의무자의 범위, 납세 의무. 거주자, 비거주자가 있죠. 그래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의 모든 비영리 내국법인을 포함하고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국내죠, 국내. 자, 여기 볼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수증자가 스티브야, 스티브. 수증자가 비거주자입니다. 그럼 비거주자면은 국내 재산만 증여세가 과세되잖아. 그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데 국외 재산을 받아요. 국외 재산.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증여자는 거주자고 아버지는 김봉남이야. 근데 우리 수증자는 스티브야, 스티브. 미쿡한 스티브. 원래 내 자식이었는데 미국 가서 스티브로 이름 짓고 살고 있단 말이야. 이 친구한테 우리나라 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가 돼. 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미쿡 주식을 하나 삽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스티브한테 미쿡 테슬라를 줍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걸 준다고, 이걸. 그러면 증여세를 과세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구멍이 있는 거잖아, 구멍이. 특히 요즘처럼 금융자산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물론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게 테슬라 주식 국외 자산 분명해요. 그렇지만 또 뭐 삼성증권 계좌로 쳤으니까 국내 자산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비트코인은 과연 국내 자산인가요? 국외 자산인가요? 문제가 있고, 빗썸이나 업비트로 했는데 이게 국내 자산인가요? 아닌가요? 요즘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 어쨌든 명확하게 국외 자산이라고 하면은요, 상속 증여세법상 과세가 불가해요. 하지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요, 이 증여세 과세 누락분을 과세할 수 있는 길을 터놨어요. 다만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있는 말이고요. 거주자가 모든 비거주자는 아니고요. 특수 관계인인 비거주자입니다. 스티브, 내 아들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이게 그대로 케이스가 나왔어요. 이게 뭐 시험 범위 아닌 걸 모르고 내셨나 잘 모르겠어요. 자, 비거주자는요, 우리 증여재산 공제가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거주자만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여러분 김구 선생님 증여세 폭탄 맞다 뭐 이런 기사 본 적 있어요? 김구 선생님의 자손이 있었어요.
무슨 장군님이셨어. 김 무슨 장군님이었는데 이름 내 기억이 안 나네. 그 장군님이 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증여를 한 거야. 지금 기부를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살아생전에. 누구에게 기부했냐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한테 기부를 합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전 증여 재산이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합산이 되는 거야, 합산이. 미쳐버리는 거야. 왜냐면 이게 비거주자잖아. 아이비리그는요 비영리법인이잖아. 거기 대학교. 그런데 비거주자인 비영리법인이잖아. 증여세 납세무가 있는 거야, 걔네들이. 근데 걔네들이 안 내잖아. 왜?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이라면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안 내는 게 맞지만 해외 대학은 공익법인이 아니야. 우리나라 세법은. 내가 그래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다른 나라 세법들은 그걸 허용해주는 국가도 많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무슨 무슨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듀크 대학 뭐 이런 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대만에 있는 대학이랑 수십억을 기부했어요. 그 나쁜 일은 아니잖아. 뭐 꼭 우리나라에만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분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가 기부해줬다. 이것도 우리나라 뭐 광고 효과도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돈이 증여세를 안 내니까 증여세 납세무가 성립을 했겠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증여세 납세무가 성립했는데 안 냈으니까 비거주냐니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무가 있죠. 돌아가시고 나와서 안 거지. 그럼 그 연대납세무를 피상속인이 안 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납세무가 또 승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금 폭탄이 나온 거야, 이 집안에.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좀 심판원 중간에서 하나 빼주고 20몇 억 정도 내는 걸로 심하게 됐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대학교 있죠? 비영리 국외 대학 있잖아요. 비영리 외국법인 얘들도 납세무자가 됩니다. 비거주자로서 국내 재산, 국내 예금을 송금해 줬거든요. 국내 재산을 우리 증여받는 경우에 납세무자가 돼요. 대신에 공익법인이 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세제에서는. 이해하시겠죠? 공익법인 될 수 없다.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국세청장한테 국회의원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국익을 이렇게 했는데 상속증여세 이렇게 내는 게 말이 되냐 막 쪼아요. 국세청장, 기재실장, 기재부 세제실장한테 막 뭐라고 그런답니다. 하여튼 그쪽에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답 내고 말았는데 몰라요. 그 국회의원들도 다 안 되는 거 알겠죠. 알고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손가락질 한번 하면 또 받으니까 그래서 얘기한 것 같고요. 양가로 3번 가보겠습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무가 없어요.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세 납세무는 없습니다. 영리법인의 개인주주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주주가치가 증가, 주식의 가치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증여의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증여의제를 삼는 의미는 본래 의미의 증여는 해당하지 않지만 증여세에 과세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한번 더 볼 거고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납세무자를 수증자가 아닌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로 두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동그라미 1번은 2018년 12월 30일 이전에는요. 우리 증여자에게 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봤었던 4조의 2의 2항 조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 들어온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자는 실제 소유자. 조세 회피의 주체는 실제 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소유자를 제지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실소유자를 변경되었습니다. 잘 체크해 두시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조문의 체계에서 여러분이 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명의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것이 맞지만 그에 대한 예외를 두어서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 납세무를 두게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만들어낸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여전히 명의는 누구한테 있어요? 여전히. 명의자에게 있잖아. 그러면 이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가 납부가 안 되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실소유자에게. 근데 실소유자에게 강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재산이 없어.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 싶은데 명의가 아직 누구한테 있어? 지금 명의자한테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법률에서 보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강제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징수권 확보가 잘 안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물적 납세무, 일종의 제2차 납세무를 두고 있는 겁니다. 즉 명의자 앞으로 되어 있는 주식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물적 납세무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징수권 확보를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 쓰세요. 징수권 확보 수단. 자, 징여세 과세 제외 조문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아까 봤듯이 법인세나 소득세가 부과되면은요, 징여세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자가 무상으로 징여를 받았어요. 자산 수준이 있어요. 그럼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니까 징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 그러나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하나여 징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거고요. 양수인 입장에서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취득했으니까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징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징여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럼 서로 납세무자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징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징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건 그 징여세 납세무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 거래 상대방에게 소득세가 부과되고 나한테 징여세가 부과된 것은 이 조항을 적용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함께 한 거 맞아요?